작은 강나루에는 10년째 죄인처럼 사는 객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허리 굽은 남기석. 그는 아내를 죽였다 믿으며 하루하루를 속죄로 살았습니다. 내 말이 아내를 죽였소. 그런데 어느 날 관아 군졸이 급히 실어 나르는 짐 사이로 비단 수건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석은 그 수건을 집어들었고 안쪽에 먹으로 적힌 한 줄을 보는 순간 손이 굳고 말았습니다. 마른 칼이 되나 업은 향처럼 남는다. 10년 전 죽은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글씨가 어찌 관아 손에? 그리고 100년사 말을 끊고 사는 비군이 한 사람이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염주를 굴리는 버릇, 떨어뜨린 비녀의 흠집까지 모든 것이 아내와 같았습니다. 과연 10년 전 그날 밤 강나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구독과 좋아요도 간청드리옵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의 작은 강나루의 불에 그을린 나룻배 잔해가 다시 떠밀려왔습니다. 물 비린내와 함께 떠오른 검게 탄 뱃조각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1765년 바로 그해 9월 초사일 밤에도 나룻배가 불타올랐고 한 여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객주를 꾸리는 남기석은 43세 나이에도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10년을 죄인처럼 살아온 탓이지요. 그날도 기석은 장터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아 군졸들이 무언가를 급히 실어 나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석은 발길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짐 사이로 비단 수건 한 장이 바람에 날려 흘러나왔습니다. 수건 끝자락에 달린 매듭이 기석의 시선을 자다끌었습니다. 그 매듭법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기석은 무심결에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건 안쪽에 먹으로 적힌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마른 칼이 되나 업은 향처럼 남는다. 글씨는 10년 전 죽은 아내 서연의 필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기석은 손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군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 그 수건 내려놓게. 군졸이 달려들자 기석은 반사적으로 수건을 품에 넣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골목을 헤집고 도망치는 동안 기석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왜 관아가 내 아내의 글씨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 해가 저물 무렵 기석이 객주로 돌아오자 딸 연화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18살 연화는 어머니를 닮아 눈매가 또렷했습니다. 기석은 수건을 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연화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어머니 글씨예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도시락에 끼워주시던 쪽지에 쓰신 문장이랑 똑같아요. 회까지 같아요. 연화는 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이 수건이 어찌 관아 손에 있는 거예요? 기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장례를 치를 때 관아는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며 시신 확인을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화장을 밀어붙였습니다. 기석은 그때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죽게 만든 죄책감에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수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밤이 깊어지자 백년사에서 종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기석은 수건을 코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희미하게 소량과 들깨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반찬을 무치던 그 냄새였습니다.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접었습니다. 내일 새벽 백년사로 가야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죄인으로 살아온 이유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비단 수건을 들여다보며 아내의 글씨를 되짚었지요. 새벽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기석은 객주를 나섰습니다. 백년사로 향하는 산길은 험했지요. 찬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있었고
발걸음마다 신발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석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지요. 가슴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만약 그 비구니가 정말 아내라면 어찌할 것인가? 10년 동안 죄인으로 살아온 자신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간절함이 솟아올랐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지요. 산길을 한참 오르자 백년사의 기와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안개 사이로 절의 윤곽이 드러났지요. 기석은 절문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지요. 전날 관아 군졸들이 실어 나르던 짐이 절 뒤편 내원 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스치듯 보였습니다. 기석은 발을 멈추고 그쪽을 응시했습니다. 내원은 절에서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요. 법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법당으로 모여들었지요. 기석도 사람들을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양간에서 퍼지는 냄새가 기석의 발을 붙들었지요. 미나리 들깨 무침 냄새였습니다. 그 독특한 향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지요. 기석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반찬은 아내 서연이 자주 해주던 것이었으니까요. 속이 서늘할 땐 이게 약이야. 들깨가 속을 따뜻하게 해주거든.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10년 만에 맡는 그 냄새에 기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기석은 법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그러나 기석은 경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공양간 쪽으로 향해 있었으니까요. 법회가 한참 진행될 무렵이었습니다. 법당 회랑 끝에서 비구니 한 사람이 지나갔지요. 낡은 장삼의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걷는 모습이었지요. 겉모습으로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장삼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비구니가 손끝으로 염주를 굴리는 버릇이 기석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염주알을 하나씩 넘기는 그 동작, 그 리듬이 너무나 익숙했지요. 서연도 그렇게 손끝을 움직이곤 했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길 때마다 손가락을 조용히 굴리던 습관이었지요. 기석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지요. 그 순간 비구니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석을 보았지요.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그 눈 속에 쌓여 있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기석이 알던 그 눈빛의 깊이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기석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나갔지요. 비구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기석을 바라보았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석이 정신을 차리고 뒤따르려 했습니다. 비구니가 사라진 방향으로 뛰어가려는 순간이었지요. 젊은 승려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원은 함부로 들을 수 없소. 승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그분은 말을 끊고 사는 분이요. 누구도 함부로 다가설 수 없소. 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오? 법명이라도 알 수 있소? 승려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지요. 무염이라 하오. 무염이었습니다. 더러움이 없다는 뜻이었지요. 기석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승려의 말이 맴돌았지요. 말을 끊고 사는 분이라니 말입니다. 연하는 법당 밖에서 우연히 그 비구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비구니가 회랑을 지나가는 순간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비구니의 장삼끈에 달린 매듭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매듭은 연하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겨울마다 쓰던 비녀 모양의 매듭이었습니다. 가는 실을 3번 꼬아 만드는 특별한 방식이었지요. 연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 매듭을 묶으며 말했던 것이 떠올랐지요. 3번 꼬면 풀리지 않는단다.
마음도 그렇게 묶어두면 좋을 텐데. 연하는 서둘러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기석은 법당 앞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연하는 아버지의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죄인처럼 산까닭이 시신을 못 받기 때문임을 깨달았지요.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아버지는 자신의 말이 아내를 죽였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물증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수건과 그 매듭, 그리고 저 비구니의 모습이 말하고 있었지요.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이지요. 이틀 뒤 연하는과 나 설이 조만복을 찾아갔습니다. 만복은 설이 이를 보는 하급 아전이었습니다. 빚으로 곤장 맞을 처지라 눈빛이 궁했지요. 연하는 만복을 골목 구석으로 불러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는 작은 보자기를 꺼냈지요. 보자기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작은 은가락지와 약간의 쌀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강나루 화재 기록을 찾아주시오. 연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지요. 만복은 겁을 먹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의 장부는 아전들 사이에서 건드리면 다친다고 소문난 것이오. 만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목숨이 아깝소. 그 기록을 건드렸다간. 연하가 만복의 말을 끊었지요. 어머니의 죽음이 거짓이라면 관아가 죄를 덮은 것이오. 당신도 그 죄에 물들고 싶소? 만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연하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요. 만복은 빚에 시달리며 살았지만 그래도 양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시오.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연하는 아버지 몰래 어머니 유품 상자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도시락 쪽지들이 끈으로 묶여 있었지요. 연하는 그 쪽지들을 하나씩 펼쳐 읽었습니다. 말을 삼키면 병이 된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삼켰지요. 그날 밤 낯선 사내 둘이 객주 뒷뜰을 서성였습니다. 연하는 방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숨겼지요. 사내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객주 장부를 핑계로 들어가자. 수건을 본 놈들을 찾아야 해. 연하는 눈치챘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연하는 부엌칼을 들고 뒷뜰로 나갔습니다. 누구시오? 연하가 큰 소리로 외치자 사내들이 놀라 도망쳤지요. 기석은 약방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잦아져 약을 지어왔지요. 약방 주인이 말했습니다. 담적이 심하니 술과 분노를 끊으시오. 그러나 기석은 분노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 분노가 곧 죄책감에 다른 얼굴이었기 때문이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만복이 쪽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지요. 기석과 연하가 불을 끄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속삭였지요. 그의 장부엔 가족 대면 확인 없음이 찍혀 있소.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름은 분명히 적혀 있소. 남씨 서연이라고 말이오. 누가 그 이름을 넣었는지 이상하오. 연하와 기석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누군가 일부러 어머니의 이름을 죽은 자 명단에 올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하는 절 공양주 정보살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살은 55살쯤 되어 보였지요. 주름진 얼굴에 굵은 손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속은 따뜻하나 말이 거칠었지요. 연하가 처음 찾아갔을 때도 퉁명스럽게 굴었습니다. 상가집 딸이 절밥 냄새 맡고 울 일은 아니지. 정보살은 연하를 돌려세우려 했지요. 그러나 연하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보살도 딸을 잃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이고, 이것 참 들어오려무나. 정보살은 연하를 공양간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밥을 먹였지요. 상 위에 놓인 음식은 어머니가 하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된장에 고등어를 졸인 맛이 집밥 그대로였지요. 들깨와 물을 넣어 구수하면서도 개운한 맛이었습니다. 연하는 숟가락을 들다가 손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러나? 애야?
정보살이 놀라 물었지요. 이 맛이 우리 어머니 손맛과 같소.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보살은 잠시 말이 없었지요. 뭔가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원에 말없는 비구니가 있소? 무염이라는 법명을 가진 분이오. 정보살은 망설였지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무염 그분은 절에 들어온 뒤 한동안 이름도 없었지. 정보살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10년 전 겨울에 오셨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말도 거의 못하시는 상태였지. 연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오셨소? 그건 나도 모른다. 주지 스님만 아실 거야. 정보살이 고개를 저었지요. 그날 밤 기석은 절 법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기석이었지요. 죄인이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간절했지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지요.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기석이 뒤돌아보니 회랑 끝 어둠 속에 무염 비구니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구니의 윤곽을 어렴풋이 비췄지요. 기석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비구니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작은 비녀였습니다. 비구니는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사라졌지요.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 들었습니다. 비녀는 기석이 결혼 첫 해에 아내에게 사준 것과 같은 문양이었지요. 매화꽃이 세 송이 새겨진 은비녀였습니다. 기석은 비녀를 뒤집어 보았지요. 뒷면에 미세한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 흠집은 아내가 아이 낳던 해인 1757년에 떨어뜨려 생긴 자국이었지요. 기석은 그 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바로 그때 관아 군졸들이 절에 들이닥쳤습니다. 내원 창고를 점검하겠소. 군졸들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주지 스님은 차분히 막아섰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점검이오? 내일 날 밝으면 보여드리겠소. 그러나 군졸들은 억지로 밀고 들어갔지요. 내원 창고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군졸들은 옛 문서 꾸러미를 찾는 눈치였지요. 이것저것 열어보고 뒤적였습니다. 연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군졸들이 무엇을 찾는지 궁금했지요. 군졸들이 떠난 뒤 연하는 창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젖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지요. 군졸들이 흘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종이를 주워 챘지요. 달빛에 비춰보니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해민서 이송, 신원 미상여라는 글자가 반쯤 남아 있었지요.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추적은 의원 기록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만복은 밤새 관아 문서방을 뒤졌습니다. 관아가 잠든 시각 만복은 몰래 문서방 열쇠를 빼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화재 사건 장부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랍이 비어 있었지요. 누군가 이미 서랍을 비워두었던 것입니다. 만복은 당황했지요. 다른 서랍들도 뒤져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불길이 번졌지요. 불이야.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문서방 일부가 화재를 일으켰지요.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올랐습니다. 만복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불길 속에서 겨우 종이 한 장을 발견했지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그것을 품에 넣고 창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에 그을음을 뒤집어 쓴 채였지요. 관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을 길어 불을 끄기 시작했지요. 만복은 사람들 틈에 섞여 몸을 숨겼습니다. 품 속의 종이를 꼭 쥐고 있었지요. 이튿날 만복은 연하를 찾아갔습니다. 그 종이를 보여주었지요. 종이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무연고 처리, 가족 대면 없음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지요. 관아가 스스로 확인 부재를 기록해 놓고도
장례를 서둘렀다는 증거요. 만복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종이를 받아들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불은 쥐불이라 둘러대더군요. 그런데 장부만 타고 귀중품은 멀쩡했소. 만복이 덧붙였지요. 연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증거 인멸임을 말이지요. 기석은 비녀를 품고 절 뒷길을 돌았습니다. 무염 비구니를 찾으려 했지요. 내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젊은 승려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분은 수행 중이시오. 승려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기석이 간청했습니다. 한 번만 뵙게 해주시오. 안 됩니다. 주지 스님의 명이십니다. 그때 기석의 가슴병이 도졌지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기석은 비틀거렸지요. 피를 토할 뻔한 순간 연하가 달려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연하가 기석을 부축해 겨우 산을 내려왔지요. 귀가 길이었습니다. 장터를 지나는데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지요. 사내들이 부녀를 습격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지요. 연하의 품에 든 종이와 비단 수건이었습니다. 내놓아라. 사내들이 소리쳤지요. 연하는 재빨리 장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도망쳤지요. 사내들이 뒤쫓았지만 장터 한복판에서는 함부로 손쓸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간신히 따돌렸지요. 그러나 수건 모서리가 찢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연하는 찢긴 수건을 살펴보았지요. 찢긴 수건 속에서 또 하나의 얇은 천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엔 바느질로 숨겨진 작은 글이 있었지요. 만수 안이 기석 서방이라는 이름이 반쯤 적혀 있었습니다. 기석은 그 글을 보는 순간 다리가 꺾였지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만수는 내 어릴 적 이름이오. 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내만 그 이름을 알고 있었소. 결혼 전에 한 번 불러본 적이 있지. 부녀는 결심했습니다. 관아 장부가 불탔다면 이제 남은 길은 하나였지요. 10년 전 강나루 인근 의원의 기록과 당시 현장을 본 사공박노의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죽음의 확인에서 살아남은 자의 행방으로 꺾였지요. 기석은 가슴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소. 서둘러야 하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연하는 강나루 사공박노를 찾아갔습니다. 박노는 예순이 넘은 몸으로 여전히 배를 부리고 있었지요. 연하가 10년 전 화재에 대해 묻자 박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은 기억이 없소. 박노는 술잔을 들어 입을 막았지요. 연하는 그 모습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박노의 아들이 은밀히 말해주었지요. 아버지는 그날 관아 아전에게 끌려가 장정들 앞에서 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본대로 말하면 가족이 다친다는 협박을 받았소.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연하는 다시 박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수건에 적힌 문장을 읽어주었지요. 마른 칼이 되나 업은 향처럼 남는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가 남긴 말이오. 사람 하나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주시오. 박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술잔을 쥐고 떨었지요. 그러다 끝내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불탄 배에서 나온 시신은 머리끈이 달랐소. 박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지요. 양반집 마님이 매는 머리끈이 아니었소. 천한 여인네가 쓰는 것이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노 집 앞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연하는 위험을 감지했지요. 재빨리 박노를 뒷문으로 빼돌렸습니다. 사내는 문을 두드리며 박노를 찾았지만 이미 늦었지요. 기석은 이 과정에서 다시 흉통이 심해졌습니다. 숨을 고르지 못하고 비틀거렸지요. 연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기 전에 진실을 잡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박노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관아가 아니라 절집이 왜 그날을 숨겼는지부터 밝혀주시오. 박노의 눈빛이 진지했지요. 나는 그날 밤 절에서 온 승려 행색의 남자를 보았소.
그자가 강가에서 무언가를 주었소. 사건의 방향이 관아와 절로 나뉘어졌습니다. 연하는 이제 백년사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연하는 절에서 주운 젖은 종이를 손에 쥐고 강나루에서 가장 가까운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의원은 기록을 숨기려 했고 어떤 의원은 관아 눈치를 보며 문전박대했지요. 연하는 대신 약재 장수를 설득해 기록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약재 장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강 건너편 늙은 의원이 혹 알지도 모르오. 연하는 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이른이 넘어 보였고 손이 떨렸지요. 등이 굽어 지팡이에 의지해 걸었습니다. 연하가 1765년 9월 초사흘을 말하자 의원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날 새벽 전신 화상을 입은 여인이 실려왔소. 말을 거의 하지 못했지. 의원은 낡은 장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책장이 바스러질 듯 낡았지요. 거기엔 신원 미상, 임시 이름 서연 적음, 보호자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승려 행색의 남자가 데려갔소. 도장이 백년사와 비슷했던 것 같소. 의원은 기억을 더듬었지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무슨 말을 했소? 의원은 한숨을 쉬었지요. 밤마다 울며 중얼댔소. 서방님, 그 말이 마지막일 줄이라고 말이오. 의원은 또 말했습니다. 연하, 연하야 하고 부르기도 했소. 딸 이름인 듯했지. 연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였지요.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인의 화상은 어느 정도였소? 얼굴과 손, 등에 심했소. 특히 목소리가 상했지. 연기를 많이 마신 듯했소. 의원의 말에 연하는 무염 비구니가 말을 끊고 산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지요. 기석은 연하에게서 그 말을 전해 듣고 무너졌습니다. 내 말이 사람을 죽였다고 믿어왔는데 살렸다면 어찌하나? 기석은 공포와 희망 사이에서 떨었지요. 10년 동안 쌓아온 죄책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고통 속에 살아 있었는데 나는 죽었다 믿고 편히 살았구나. 기석의 목소리는 통곡에 가까웠지요. 연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백년사로 가야 한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지요. 의원은 연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목숨을 건졌소. 하지만 영혼은 많이 다쳤지. 말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소. 만복은 관아 화재 이후 감시를 받았습니다. 아전들은 만복이 빼돌린 종이를 찾기 위해 그의 집을 뒤졌지요. 만복은 겁에 질렸습니다. 연하를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쯤에서 그만두시오. 우리 둘 다 다칠 것이오. 연하는 오히려 종이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객주 장독대 밑에, 하나는 절 공양간 쌀독에, 하나는 만복에게 맡겼지요. 이렇게 하면 당신을 보호할 수 있소. 만복은 연하의 지혜에 놀랐지요. 며칠 뒤 만복은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장례 대장에 이름을 적어 넣은 사람이 현감, 측근 아전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었지요. 그자의 이름은 김서방이요. 현감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자지. 만복은 자신의 빚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만복을 약점으로 만들었고 그 목적은 문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함이었지요. 연하는 만복에게 단칼에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진실편에 서시오. 만복은 결심했지요. 관아의 장부 복사본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창고 바닥 밑이었지요. 만복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몰래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장부 원본은 불탔지만 내가 베껴둔 것이 있소. 그러나 그날 밤 만복은 괴한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다리를 저는 상처를 입고 겨우 목숨을 건졌지요. 연하가 비명을 듣고 달려갔을 때 만복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복사본은 무사하오. 만복이 신음하며 말했지요. 이야기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지요.
기석은 무염 비구니를 직접 만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막혔지요. 정보살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무염 스님은 절에 와서 한동안 기침과 화상, 자국 때문에 밤마다 앓았소. 그때 주지 스님께서 약을 구해오셨지. 정보살은 목소리를 낮췄지요. 처음 몇 달은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셨다오.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 연하는 무염이 머무는 내원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천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거기엔 어머니가 쓰던 문장이 바느질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우면 보인다는 글자였지요. 연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었지요. 마음을 비우면 진실이 보인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염은 연하를 멀리서 보았습니다. 몸이 굳고 입술이 떨렸지요. 그러나 다시 침묵했습니다. 무염의 눈에는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연하는 무염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 무염의 손목에 남은 작은 화상 흉터를 보았지요. 붉게 일그러진 살갗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지워지지 않은 상처였지요. 연하는 왜 모른 척하느냐고 따지려다 말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를 보고 말이지요. 그날 밤 누군가 내원 창문 밖에 돌을 던졌습니다. 무염을 밖으로 유인하려는 것이었지요. 무염은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창호지의 손가락으로 연하 두 글자를 쓰다 지웠지요. 그 모습을 멀리서 본 연하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연하는 확신했습니다. 기억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연하는 그 이유를 좇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왜 말을 끊고 사는가를 말입니다. 정보살은 연하에게 말했지요. 무염 스님은 매년 9월 초사흘이면 산으로 오르신다오. 혼자서 말이야. 연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날이 바로 어머니가 화재를 당한 날이었지요. 장흥 현감이 상단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기석에게도 참석을 강요했지요. 겉으론 예우였지만 속셈은 기석의 입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잔치 자리는 화려했지요. 기생들이 춤을 추고 술이 넘쳐났습니다. 현감은 기석을 상석에 앉히고는 술잔을 권했지요. 남 객주, 그간 고생이 많았소. 한 잔 받으시오. 기석은 술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지요. 현감 측근이 슬며시 말했습니다. 죽은 이는 죽은 것이오. 산 사람이 편히 살아야지. 은근한 협박이었지요. 그러고는 기석의 객주 세금 장부를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부, 좀 이상한 곳이 있는데 말이오. 이 해거래에 내역이 빠져 있소. 현감 측근의 손가락이 장부를 두드렸지요. 기석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를 내뱉을 뻔했지요. 그때 연하가 아버지의 손목을 잡아막았습니다. 기석은 겨우 입을 다물었지요. 잔치가 끝나고 기석은 씁쓸한 표정으로 객주로 돌아왔습니다. 저들이 나를 시험하고 있소. 기석이 연하에게 말했지요. 입을 다물면 살려주고 떠들면 죽이겠다는 뜻이오. 그날 밤 객주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석의 장부 일부가 타버렸지요. 관아 문서방 화재와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연하는 이것이 의도적임을 알았지요. 연하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유품 상자를 구해내기 위해서였지요.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겨우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바닥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지요. 어머니가 남긴 짧은 메모였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강나루를 의심하라는 글이었지요. 기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이미 무언가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지요. 아내는 알고 있었구나.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하는 확신했습니다. 상단 내부에 관아와 결탁한 자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연하는 상단의 거래선까지 추적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더 커질 것이었지요. 기석은 객주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10년 전 거래의 내역을 살펴보았지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765년 9월 어느 상단이 갑자기 거래를 끊었던 기록이 있었지요. 그 상단은 현감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연하는 의원 기록과 만복의 장부 조각을 맞췄습니다. 승려 행색 남자의 동선을 좁기 시작했지요. 그 과정에서 연하는 장터를 지나다 괴한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납치될 뻔한 순간이었지요. 3명의 사내가 연하를 에워쌌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오. 사내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연하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가 입을 막았지요. 바로 그때 정보살이 나타났습니다. 정보살은 절의 뒷문을 열어 연하를 끌어당겼지요. 이리 와. 정보살의 목소리는 급했지요. 괴한들은 절 입구까지 쫓아왔으나 승려들이 막아섰습니다. 이 무슨 짓이오. 주지 스님이 호통을 쳤지요. 괴한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 안에서 함부로 손 쓸 수는 없었지요. 괴한들이 소리쳤습니다. 수건과 비녀를 내놓으라. 목적이 확실했지요.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절의 나무 장작 더미 밑에 증거를 숨겼습니다. 대신 빈 상자를 내어 괴한을 속였지요. 기석은 딸이 위험해진 것을 알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앞에 서겠소. 기석은 객주 인맥을 동원했지요. 괴한들의 배우가 현감 측근 아저님을 알아냈습니다. 김서방이라는 자였지요. 현감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정보살이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법당이 아니라 산중 암자에 있소. 연하는 물었지요. 어떤 암자요? 정보살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염 스님께서 매년 9월 초사흘이면 홀로 오르는 곳이오. 그곳에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연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방향이 보였지요. 만복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왔지만 눈빛은 단호했지요. 복사본을 찾았소. 이제 우리에게 무기가 생겼소. 만복이 품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의 거짓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기석은 그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암자로 가야 하오. 아내를 만나야 하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 사람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살은 마침내 실토했습니다. 무염 스님은 매년 9월 초사흘이면 혼자 산으로 올라가오. 작은 암자에서 하룻밤을 보내신다오. 정보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요. 연하는 그 암자의 위치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절 사람들도 정확한 길을 모른 척했지요. 보호의 침묵이었습니다. 무염 스님을 지키려는 거지. 그분이 다시 세상에 나오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정보살이 말했지요. 만복은 절의 옛 공양미 출납 장부를 뒤졌습니다. 암자에 들어가는 물자가 어느 시기부터 늘었는지 찾아냈지요. 여기 보시오. 1765년 겨울부터 쌀과 장작이 배로 늘었소. 만복이 손가락으로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그 시기는 정확히 무염이 절에 들었다는 때와 맞물렸지요. 연하는 암자에 오르는 길목을 찾아 나섰습니다. 산길 중턱에서 낡은 천 조각을 발견했지요. 화상 붕대처럼 보이는 천이었습니다. 피가 배어있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연하는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했습니다. 분노보다 연민이 커졌지요. 어머니는 이 길을 혼자 올라가셨구나.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석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였다고 믿은 사람이 사실은 살아 고통 속에 있었다면 이 죄를 어찌 갚을 것인가를 말이지요. 죄책감이 2배로 커졌지요. 기석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지요. 내가 아내를 2번 죽인 셈이로구나. 기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동시에 현감 측이 움직였습니다. 암자 길목을 은밀히 막으려 했지요. 김서방이 부하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졌지요. 연하는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보살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이 9월 초사흘이오. 무염 스님께서 암자로 오르실 날이지. 연하는 결심했지요. 내일 새벽 암자로 올라가기로 말입니다. 기석이 주지를 찾아갔습니다. 법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요. 그분이 혹 아내라면 진실을 알고 죽고 싶습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주지는 한참을 침묵했지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무염은 처음엔 이름도 없고 말도 없었소. 다만 밤마다 서방님, 딸이라는 단어를 삼켰소. 주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요. 그분은 살아남았지만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겼소. 말을 하면 과거가 되살아날까 두려워했지. 주지는 무염에게 법명을 준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음의 불을 끄려면 말부터 끊어야 했소. 그분의 고통은 말에서 시작되었으니까. 기석은 말을 끊어 속죄한다는 방식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내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지요. 말이 칼이 되어 사람을 베었다면 말을 끊는 것으로 칼을 거두려 한 것이겠지요. 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지는 조건을 걸었지요. 암자에서 어떤 대답을 듣든 억지로 끌고 내려오지 마시오. 그분의 선택을 존중하시오. 주지는 또한 현감과 절 사이의 갈등을 알려주었습니다. 현감은 절의 곡물과 살림권을 탐내왔소. 10년 전부터 노비 문제로도 다퉜지. 곡물과 노비, 살림권을 둘러싼 오래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관아가 저를 미워하는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현감은 저를 압박할 구실을 찾고 있었소. 여인 하나를 숨긴 것도 구실이 될 수 있지. 주지의 말에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주지는 암자로 가는 샛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큰 길로 가면 감시 눈에 띌 것이오. 뒷산 소나무 숲을 지나 능선을 타고 오르시오. 기석과 연하는 그날 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만복도 함께 가기로 했지요. 나도 가겠소. 이 일의 끝을 봐야겠소. 만복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만복이 숨겨둔 장부 조각들을 모두 마쳤습니다. 1765년 화재 시신에 대한 기록이 드러났지요. 시신은 여인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옷차림이 기석 아내의 평상복이 아니었다는 기록이 나왔지요. 여기 보시오. 시신의 옷은 무명 적삼의 남색 치마였다고 되어 있소. 만복이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남객주마님은 평소 비단 치마를 입으셨지 않소? 시신 옆에서 나온 물건은 기석집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장은 기방에 드나들던 상단의 표식과 연결되어 있었지요. 이 비녀는 기방 여인들이 쓰는 것이오. 양반집 마님이 쓸 물건이 아니지. 즉, 누군가의 죄를 덮기 위해 한 집안의 죽음이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었지요. 밀수, 매물, 도망노비 문제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연하는 분노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죽음이 누군가의 덮개였다니.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기석은 처음으로 죄책감만이 아니라 분노로 움직였습니다. 현감에게 맞설 결심을 굳혔지요. 저들이 내 아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소. 그리고 다른 여인의 죽음을 덮었지. 기석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보살은 연하를 말렸지요. 관아와 싸우면 너도 다친다. 연하는 답했습니다. 이미 다쳤소. 10년 동안 어머니 없이 살았소. 현감 측은 만복을 잡아가려 했습니다. 만복은 절로 도망쳐 숨어들었지요. 추가 위기가 닥쳤습니다. 만복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요. 저들이 복사본을 찾고 있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소. 현감 측근이 기석을 찾아왔습니다. 거래를 제안했지요. 장부와 수건, 비녀를 내놓으시오. 그러면 객주는 지켜주겠소. 김서방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저었지요. 거절했습니다. 내 아내의 이름을 거짓으로 쓴 자들과 거래할 수 없소. 김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후회하실 것이오. 그날 오후 연하가 시장길에서 다시 습격당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끌려갈 뻔했지요. 다섭,
명의 사내가 연하를 애워쌌습니다. 연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요. 연하는 일부러 비녀를 떨어뜨렸습니다.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였지요. 정보살이 사람들을 불러 달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서 연하를 구했지요. 이 애를 어디 데려가려는 거야? 한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장터에서 함부로 사람을 끌고 가다니. 또 다른 장사치가 외쳤지요. 괴한들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도망쳤습니다. 기석은 이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암자로 가는 것이 더 늦어지면 연하가 위험하다고 말이지요. 이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오. 만복은 죄책감에 떨었습니다. 내가 장부를 건드려 애기 씨를 위험하게 했소. 연하는 만복에게 말했지요. 살려면 끝까지 같이 가시오. 이미 우리는 한 배를 탔소. 세 사람은 동행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객주 장부 뒤에 숨겨둔 은전들을 꺼냈습니다. 암자행 준비를 마쳤지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기석은 연하에게 말했지요.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어머니를 부탁하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돌아올 것이오. 1775년 겨울 초입, 눈발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기석과 연하, 만복은 주지가 알려준 샛길로 산을 올랐지요. 길목에는 누군가 일부러 미끄럽게 만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기름칠을 한 것처럼 보였지요. 뒤쫓는 자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만복은 다리 상처 때문에 뒤처졌지요. 그러나 문서 조각이 든 보자기를 품고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속죄의 동행이었지요. 기석은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만은 해야 한다는 결심이 그를 끌고 갔지요. 연하는 어머니의 도시락 쪽지를 되뇌었습니다. 비우면 보인다는 문장을 말이지요. 눈물을 삼켰습니다. 중턱에서 현감, 즉 괴한들이 길을 막았지요. 세 사람은 숲으로 도망쳐 밤을 넘겼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지요. 연하는 불을 피웠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매듭법으로 보자기를 다시 묶었지요. 그 손이 누군가에게 배운 손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석은 연하의 손을 보며 아내를 떠올렸지요. 서연이 연하에게 손맛을 가르쳤던 날들이 생생했습니다. 만복은 보자기를 품에 꼭 안고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세 사람은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암자가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괴한들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지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소.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발을 뗐습니다. 만복은 절뚝이며 따라왔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 작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마지막 힘을 내어 걸었지요. 암자 마당 한가운데 무염이 서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지요. 눈이 발목까지 쌓였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세였지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장삼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지요.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무염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리고 아주 낮게 답했습니다. 연하야. 그 한마디에 10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기석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지요. 10년 동안 삼킨 말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목이 막혀 소리조차 나지 않았지요. 기석은 그저 무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무염은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소. 무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요. 10년 동안 말을 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면 다시 그날로 돌아가야 하오. 말에 칼이 있던 그날로 말이오. 무염은 기석을 바라보았지요. 나는 그 칼에 베어 죽었소. 살아남았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무염은 자신이 그 죄와 고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만복은 숨겨둔 장부 조각을 꺼내 보였지요. 관아가 당신을 죽었다고 꾸몄소. 다른 여인의 죽음을 당신의 것으로 바꿨소. 만복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염은 그제야 자신이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경위를 어렴풋이 인정했지요. 나는 알고 있었소. 내가 죽어야 누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무염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염은 화상 자국을 드러냈지요. 목과 손목, 팔에 남은 붉은 흉터들이었습니다. 말을 잃었던 시간에 대해 말하자면 무염은 목을 가리켰지요. 불길 속에서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소. 목소리가 상해 한동안 소리조차 낼 수 없었지. 무염은 계속 말했습니다. 살아남았으나 이름을 잃었소. 남씨 서연은 그날 죽었고 이제 남은 건 무염뿐이오. 기석은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지요. 내 말이 너를 죽였다 믿었소. 그러나 살아 고통을 겪게 한 건 더 큰 죄요. 기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용서하오. 용서해 주오. 눈 속에서 용서가 시작되었지요. 연하는 무염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지요. 무염은 떨리는 손으로 연하의 손끝을 겨우 잡았습니다. 10년 벽이 조금 무너졌지요. 우리 딸 많이 컸구나. 무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석은 가슴을 움켜쥐었지요. 병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죄인이 아니었지요. 용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석은 무염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번만 손을 잡게 해주오. 무염은 망설이다 기석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10년의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기석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무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용서했소. 10년 전의 말이오. 만복은 장부 조각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현감 측근 아전 김서방이 이름을 적어 넣은 이유를 밝혔지요. 화재 선박이 사실 상단의 밀수 물목과 연결되어 있었소. 사건을 서둘러 덮어야 했지. 만복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기억 잃은 여인이 있었소. 남 객주마님으로 처리하면 가장 조용히 덮일 거라 계산했던 것이오. 현실적인 권력 범죄였지요. 박노 사공이 뒤늦게 암자까지 찾아왔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올라온 것이었지요. 박노는 증언했습니다. 시신의 머리끈이 달랐소. 그리고 손도 거칠었지. 이라는 여인의 손이었소. 박노는 울먹였지요. 협박 때문에 입을 닫았소. 용서하시오. 주지도 뒤따라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주지는 말했지요. 절은 여인을 숨겼소. 관아에 돌려보내면 다시 죽을 것이었으니까. 주지는 보호의 선택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강가에서 여인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소. 의원에게서 연락을 받고 데려온 것이지. 연하는 분노와 이해 사이에서 흔들렸지요. 그럼 난 10년을 무엇으로 살았소? 어머니가 살아 계신 줄 알았다면. 연하가 무너졌습니다. 무염은 연하를 껴안으려다 손을 멈췄지요. 내가 어머니 자격이 있느냐는 자책이 마지막 벽으로 남았습니다. 나는 너를 버렸소.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했으니까. 무염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기석은 현감에 맞설 증거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소한 이 거짓, 이름의 죄는 밝혀야 하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박노는 강나루로 돌아가 증언할 준비를 했지요. 주지는 절의 힘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현감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요.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용서와 이별이었지요. 암자에서 셋은 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무염은 연하에게 조용히 반찬을 건넸지요. 들깨 미나리였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돌아왔지요. 연하는 숟가락을 들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먹는 어머니의 밥이었지요.
이 맛 잊지 않았소.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염은 연하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기석은 자신의 병이 깊음을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소. 의원도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 했지. 기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요. 연하는 오열했습니다. 기석은 말했지요. 그래서 지금 왔소. 늦기 전에 말이오. 기석은 무염에게 마지막으로 청했습니다. 연하만이라도 내 손을 잡아주오. 내가 없어도 다른 어미가 필요하오. 무염은 떨리는 손으로 연하 손끝을 겨우 잡았지요. 10년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함께 살자꾸나. 무염이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만복은 장부 조각을 품고 산 아래로 내려갈 준비를 했지요. 증거를 남길 사람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는 관아에 이 장부를 들이밀겠소. 현감이 어찌 나오든 끝까지 싸우겠소. 현감 측 괴한들이 암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주지와 승려들이 길목을 막았지요. 부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마시오. 절집,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그 새벽, 기석은 난로가에서 연하의 손을 쥔 채 조용히 숨을 거뒀지요. 입가엔 죄인의 미소가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의 평온이 남았습니다. 기석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지요. 서로를 지켜야.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무염은 기석이 남긴 비녀와 수건을 가슴에 안고 긴 기도를 올렸지요. 연하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지요. 무염은 연하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위로였지요. 만복은 눈물을 닦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진실을 알릴 사람이 필요했지요. 1776년 초봄, 연하는 암자에 남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아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지요. 어머니의 침묵을 함께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무염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요. 그러나 연하가 부엌을 지을 때 손짓으로 가르쳤습니다. 장독을 열어 냄새로 계절을 알려주었지요. 된장 냄새가 지나면 봄이 온 것이고 간장 냄새가 맑으면 가을이 온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산 아래에서 상단과 관아의 부정을 고발하려 했습니다. 곤욕을 치렀지요. 관아는 만복을 잡아 가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지와 박노 사공의 증언이 힘이 되었지요. 만복은 최소한 무연고 처리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진정을 올렸습니다. 현실적 결과였지요. 현감은 결국 파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퍼지며 권위가 흔들렸지요. 박노 사공은 강나루에 작은 돌비를 세웠습니다. 거짓 이름으로 죽은 이를 위해 매년 떡 한 접시를 올렸지요. 인과의 정리였습니다. 연하는 기석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지요. 서로를 지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에게도 자신에게도 주는 유언이었지요. 무염은 어느 날 연하를 바라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그 한마디로 10년 침묵이 조금 더 녹았지요. 연하는 무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요. 어머니.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9월 초사흘이 다시 돌아왔지요. 산엔 소량이 지냈습니다. 이제 그 향은 죽은 자가 돌아오는 징조가 아니었지요. 살아남은 자가 진실을 기억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말의 칼은 늦게라도 거둘 수 있다는 교훈이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기석과 연하, 무염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지켰습니다. 말의 칼에 베이고도 살아남았지요. 그리고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